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녹화하는 용정호 또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요 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흐무트 공방전,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계 대공세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 가지고 계속 되풀이된 이야기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는 너무 한가 싶어서 다른 언론 매체, BBC라든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CNN이라든가 해봤더니, 확인해봤더니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봐서는 교착 상태죠. 교착 상태인데, 바흐무트에 갇힌 우크라이나 군들이 점점 어렵다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 탈출하느냐, 또는 언제 반격하느냐, 이거 아주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군사 상식에 입각한 그런 생각입니다만, 전술적으로 태강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 국방부에서도 우크라이나한테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야전군들이 자기들 현지에서 아마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컷오프, 포위된 상태에서 포위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도관되든 쥐어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용단을 내릴 거다 하는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그 탈출 시점, 뒤로 빠지는 시점이 언제나 하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런데 어설프게도 지금 포위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동태가 좀 이상합니다. 그게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젤렌스키가 공언하는 대로 거기서 바흐무트에서 승부를 보는 그런 어떤 전략 전술적 지평도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 틀리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이기길 바라는데, 지금 전반적인 정세,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강대국들의 전쟁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에 의한다면은 이거는 거기서 굳이 그렇게 소모전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런 생각이 틀리길 바랍니다. 그 말은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에서 완전히 적의 공세를 퇴치해서 역으로 반격 공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포착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제 머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미사일 보복 공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3월 2일 날 브리안스크, 이거는 우크라이나 가지고 러시아 땅입니다. 거기 있는 송신탑을 우크라이나 드론이 파괴를 했다라는 게 이제 뉴스가 파다하게 나왔습니다. 동영상도 떴고요. 근데 그게 러시아에서는 이게 우크라이나 특공대가 영내로 진입을 해서 송신탑을 파괴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우크라이나군 정규군이 아니고 크라켄이라고, 독일어 같습니다. 크라켄이라는 이제 의용 특수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병들로, 우크라이나를 도우는 자원병들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민간 조직은 아니고 군사 조직인데, 우크라이나 정규군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부대가 만든 작전 기동이었다라는 이제 뉴스로 이제 좁혀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부정한 것 같은데, 일단 러시아에서는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드디어 러시아 국경 안으로 침입했다, 이렇게 지금 프로파간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단합니다. 미사일 보복 공격, 거기에 대해서 이제 3월 9일 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러시아가 보복을 하는데 총 95발의 미사일을 쏘았고, 자폭용 드론이 이제 8기, 그 다음에 이제 3월 9일 같은 경우에는 포병대의 포격을 6회 정도 실시했다.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할 수 있는 킨잘, 굉장히 비싼 거죠. 이걸 이제 6기 그렇게 사용했는데, 최소한 이 킨잘 6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기존 방공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이번에 노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로 만들어서 이제 화면에 띄우겠는데, 무려 7종류의 이런 미사일들이 이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참고로 5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KH-31P라는 게 있죠. 이게 원래는 이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데, 함정을 갖다 군함을 부수기 위한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군함에서 발사하는 레이더라든가 전파라든가 그거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못해도 70%, 잘하면 90% 정도의 요격률을 현시했었는데, 이번에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추측건데, 이 두 발이 아마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을 갖다 무력화시킨 다음에 나중에 나머지 미사일들이 날라오니까 제대로 요격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군 첩보당국에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95발, 토탈 95발인데 그 전에 아마 통계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발 중에 우크라이나군이
34발 요격했다. 이렇게 되면은 요격률이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많은 미사일들이 다 우크라이나 어떤 기지나 영내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미사일을 쐈는데 피해가 별거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어떤 기물들이 파손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명피해가 불과 사망 11명, 부상 22명,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대비 효과가 전혀 나지 않은 이 미사일 공격, 이거 언제까지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서방언론에서는 이 미사일 공격이 좀 수상하다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이 미사일 이제 그 파편 같은 걸 보니까 겨우 작년 가을에 제조한 게 이번 봄에 날라왔거든요. 1월, 2월, 3월 달에. 이건 정말 재고가 바닥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공장에서 생산하는 대로 러시아 전역에 그 탄약고를 갖다가 이제 전부 다 뺀다든지 기존의 포탄 생산량을 갖다 최대한으로 올린다면은 뭐 월 100만 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 소진된다라면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거, 그게 아마 중단된다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중간에 축차적으로 공급되는 그 포탄을 그냥 써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이제 군 정보 당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사일 보유량이 한계가 온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해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 공격을 그냥 뭐 별거 아닌 거로 간과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현재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지대지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이 지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지대지로 쏜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기존 용도에 맞게 뭐 대한 미사일이라든가 대공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이런 걸 만들어 놓고는 무조건 다 지대지로 쓴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재고량이 바닥에 나고 있다는 그런 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쁘게 보자면은 이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종이 다른 미사일을 한꺼번에 쐈을 경우에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 상당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 이와 같은 형식의 이와 같은 기종이 다른 궤도라든가 속도라든가 이게 다른 이런 미사일, 그 다음에 방사포 이런 것도 섞어 썼을 경우에 과연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타격을 입긴 입었으나 지금 정말 러시아군이 갖고 있는 미사일 재고량에 한계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어떤 그 냄새가 모락모락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전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우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지금 반기를 가할 건가 하는 걸 갖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그너 그룹이 지금 이제 선전하고 있는데 좀 들쑥날쑥합니다. 바그너 그룹이 잘 싸우는지 제대로 뭐 전투를 하는 건지 판단하는 게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러시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제적인 전투의 양상을 보면은 그래도 러시아 평균적인 정규군 제대보다는 바그너 그룹의 성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투의 프로들이니까. 근데 손해가 막심하죠. 원래 한 5만 명 정도 추산됐던 이 병력이 지금 현재 10,000명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마 넉넉하게 잡아도 9,000명 정도로 버티고 있다. 그래서 그간에 뭐 수인들이라든가 징집병이라든가 이거는 뭐 숱하게 많은 그 인구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이 과연 탄약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존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간 일단 그 바흐무트 동쪽 입구 초입 부분은 러시아군이 장악한 건 사실입니다. 러시아군 플러스 이제 바그너 그룹이죠. 근데 바그너 그룹이 최근에 그 바흐무트 카라는 강이 있습니다. 바흐무트 카라는 강이 바흐무트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종단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게 되면은 동편이 한 3분의 1, 그 다음에 서쪽이 한 3분의 2쯤 됩니다. 정중앙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강을 두고 오른쪽은 거의 제압을 했다. 그 다음에 바그너 그룹 또는 러시아군의 이제 정규군의 성견대, 선봉부대가 바흐무트 시 중심 1.2%까지 1.2km까지 접근했다, 이런 걸 갖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확인된 건 없고요. 자기들이 주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바흐무트카 동쪽은 아마 우크라이나군이 아마 거의 전투를 중단하고 서쪽으로 이동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흐무트 공세 또는 방어 정면보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직개발, 이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북서부 쪽으로 이제 그 평탄화 작업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한 3, 4일 전부터 바흐무트의 북서부 쪽을 공격을 해서 또는 북동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오는 러시아군을 이제 상당히 격퇴시켰다. 그쪽으로 오는 그렇다고 해서 뭐 땅을 빼들어 가지고 완전히 안정화 작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임박한 그런 위험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바흐무트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그래서 뭐 정예 공수부대, 기계화 부대 이런 걸 계속 이제 정파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 서방 특히 미국 정보당국, 군 정보당국에서 우크라이나군한테 조언할 때 이 소모전의 위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최대한 전력을 소모시키길 바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역시 전력이 소모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저쪽에서는 징집병, 좀 어중이 떠중이들, 훈련이 안 된 부대들을 이끌어 모아가지고 바흐무트 정면에 갖다 놓았는데 그걸 경밀하기 위해서 최정예 부대들이 동원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엘리트 부대에 속하는 우크라이나군 공수부대까지 바흐무트 방어전에 투입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긴할 때 기동 타격을 할 수 있는 그 1급의 부대 조직을 이런 소모전에 투입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게 이제 미국 측의 조언입니다. 물론 이제 바보가 아닌다면 우크라이나군이 그렇게 이제 그 정예 부대를 소모시키지는 않죠. 자기들이 이제 견딜만 하니까, 버틸만 하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 부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피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공수부대가 들어갔는데 80 공수의 단이라고 꽤 엘리트 조직입니다. 근데 거기에 최근에 그 안드레 류카뉴크라는 대대장, 중령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모하는 메시지 같은 게 우크라이나 방송에 나오고 했는데, 여하간 이렇게 주요 지휘관들도 전사를 합니다. 그게 바흐무트 전투가 얼마나 격렬한지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령, 장군, 이게 전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뉴스에 뜨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건 없죠. 그래서 대대장 정도가 최상급 지휘관, 전사, 현장에서 전사는 그런 계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주장하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2차 방어선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철수하는 데 대비해서 미리 이제 방어선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도 사진에서 몇 번 봤습니다. 바흐무트라는 데가 상당히 희한해서 그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 서쪽 편이 언덕입니다.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진격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격하는 바흐무트가 동안이라고 그러죠. 강 동쪽은 좀 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감지하기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강을 건너서 러시아군이 보병들이 접근한다라면은 이건 완전히 시팅닭처럼 그냥 이렇게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뉴스에 계속 뜨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아마 3월 11일 날 영국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흐무트가 강변 좁게는 200m, 길게는 800m 정도 되는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 아무런 은폐물이 없는 그 공터를 만약에 러시아군이 진격하게 된다면은 이쪽 강 서쪽에 있는 건물에서 요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군사용으로 킬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동 전력으로 일거에 몰아붙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러시아군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전차를 규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아마 보병 위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살상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현재 보병 전투라는 국면을 하나만 놓고 본다면은 방어하는 우크라이나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도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마찬가지죠.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흐무트에서 지난 한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전투를 해오는데 1일 진격 거리가 3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30m. 이게 러시아군이니까 30m를 진격할 때마다 하루에 대대병력 500명 가량이 죽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오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어떤 소식통은 하루에 러시아군 1000명이 죽었다, 1100명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건 조금 오바된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가 지난번에 한 2, 3일 전에 13일 동안 그러니까 13일 동안 한 1000명, 1100명 정도가 죽었다. 그게 정확한 통계겠죠. 그리고 이제 1000명이 죽었다 할 경우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00명대 전사자가 아니고 아마 캐주얼티, 전상자일 겁니다. 사상자. 그러니까 부상, 전사, 행방불명, 포로 다 합쳐가지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0명이, 러시아군 1000명이 경멸됐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거는 아마 3분의 1 정도 그 중에 한 300명, 200명 정도가 전사한 걸로 그렇게 아마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공세는 좀 국지적으로 좀 보자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흐무트 북단 쪽으로 지금 쑥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에 M0513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미 차단됐습니다만 M03 도로가 있는데 그 교차점 도로가 있는 국도가 있는 그 사이 지점에 대해서 반격을 가했다. 그래서 아마 교차점이 탈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교차점을 탈환했다는 것은 뭐 상당한 이제 전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부근에는 러시아군이 접근하기 어려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방에서 러시아군이 어떤 식으로 기동할 건가를 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긴한 교통의 그 중간 지점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서쪽, 바흐무트 이제 북동쪽, 북서쪽이 되겠는데, 거기는 이제 파라스코비오카라든가 크라스노호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격을 하고 있는데, 오늘 3월 15일 이 시점에 현재 어디를 점령했다라는 뉴스는 뜨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하루 정도 지나야 그게 아마 뉴스가 확보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오신트,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군사 블로거들 이런 애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바흐무트에 새로 우크라이나군이 5만 명을 정파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러시아군이 역으로 포위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하르키우라든가 동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계속 진격할 때 이 러시아 블로그 오신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찌 보면은 러시아군 정규군 정보 당국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이 사람들이 확인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5만 명을 다 그 방어 정면에다 몰아붙인 건 아니고 아마도 반격을 가게 되면 다른 구역에서 하겠죠. 그래서 바흐무트에 단순히 이제 방어 정면에 수비대만 집어넣는 건 아닌 걸로, 물론 그게 방어 밀도를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러시아군의 기동 전력이 좌우로 이렇게 협격해서 포위해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계속 유지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군의 피해를 보게 되면 일단 나토 측에서는 1대5 정도의 살상 비율, 그러니까 1대5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방어전이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유리합니다. 그 말은 우크라이나 병사가 1명 쓰러질 때 러시아군 5명이 쓰러진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측은 뭐 1대7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아마 나토가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방어전은 막 그런 대로 표준적인 그런 살상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의 이제 그 에블린 헤인스 그 사람이 이제 CIA라든가 미국의 정보당국을 총괄한 기관의 수장인데 국가정보장관입니다. 장관급인데 이게 내각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만 장관급이지 그게 무슨 국무장관, 국방장관처럼 그 내각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외부 조직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만약에 현재와 같은 공세가 지속된다면은 러시아군은 외부에서 포탄을 공급받지 않는 한 수개월 내로 전투를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말은 더 이상 탄약이라든가 물자라든가 이게 공급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전선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 정부 당국에서는 정확하게 러시아군의 물동량을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재고라든가. 그래서 북한이라든가 아마 중국이라든가 다른 데서 무기가 들여오지 않는 한 아마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 지금 제 표로 좀 만들었는데 3월 1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군의 피해입니다. 근데 최대 한 15만 8천 명 정도가 나왔다. 한간에는 20만 정도라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희생당하는 병원의 양에 비하면은 충원되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걸로 그렇게 되고 있고 전차도 3,000대 이상, 장갑차는 6,000대 이상. 야포는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한 2,400대. 그 다음에 헬기가 389대가 떨어졌다. 근데 헬기가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지는 아직 통계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기들 피해를 보고를 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에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역시 조급한 나머지 훈련이 제대로 안 된 병사들을 전선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갖다 숨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러시아가 지난번에 수인이라든가 마구잡이로 징집해가지고 전선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편없는 전투력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했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똑같은 비율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훈련 기간이 불충분해서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한 일주 넘었죠. 프리고진 러시아의 그 바그너고르 수장이 바흐무트가 포위됐으니까 너거나 물러나라. 마치 자비를 베푸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자기가 불리하니까 저런 이야기 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무기가 탄약에 고갈되고 있는 시점에서 러시아 정규군들이 보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5분의 1, 기존에 갖고 있던 전력, 병원 수의 5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은 이 소모전이 계속 고갈돼 간다면 정말 궁극적인 경우에 바그너 그룹이 제로가 될 수가 있겠죠, 전력이.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게 아마 이놈을 갖다가 바그너 그룹의 이 프리고진을 계속 놔뒀다가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걸 전제로 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 이런 황당한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어느 정도의 그 전투의 성과를 거둬서 러시아 정치에까지 간섭을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얘들을 제거하자라는 이제 그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바흐무트 정부에 니 잘한다 하면서 이제 바그너 그룹을 전면에 내세워서 아예 전력을 고갈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의 존재를 아예 그냥 치워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러시아 어느 분파, 러시아 국방부라든가 군벌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 조직 내 어느 분파의 속셈이 아닌가 라는 그런 추측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흐무트 외의 지역을 좀 보자면은 지금 현재 동부전선 총 길이는 한 2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규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바흐무트 외에 아우디프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지난 여름 이래 바흐무트처럼 6개월, 7개월 지금 전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전혀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공세가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린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성과가 나지 않고, 부훌레다르 바흐무트의 이제 서쪽, 남서쪽인데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3주 동안 130세대의 러시아군 전체가 격파됐기 때문에 아마 쇼이구 국방장관이 달려가서 거기에 동부 군강부 사령관으로 있는 그 루스탄 무라도프라는 장군이 있는데 아마 상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뭐 당장 부훌레다를 탈취하라 이렇게 이제 긴급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극토록 많은 기동병 전력이 상실됐다면은 당장 이제 새로운 전차 부대를 끌어모으기는 힘들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나 서로 이제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긴장된 힘겨루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음 전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건 옛날에 이제 엘 알라메인 전투 1942년도에 말에 북아프리카에서는 엘 알라메인 전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처음 국면에서 누가 이길지 몰랐습니다. 완전 힘겨루기죠. 영국군과 독일군에.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결국 독일군이 퇴각하고 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번 전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간에 여러분들 군사 TV 같은 거 쭉 보시면은 모루와 망치라는 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루라는 거는 이제 특정 지역의 병력이 적대하는 두 부대가 집결해서 이제 공방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전력이 흡수되는 그 틈을 이용해서 거기에 망치로 적 병력을 타격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망치를 내려쳐서 이쪽에 있는 병력이 그쪽으로 이동시키게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모루와 망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바흐무트가 위기에 놓였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루와 망치 이론을 들먹이면서 거기에 빨리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군 병력을 증강시켜서 망치로 내리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의 스탈린 전투 같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지금 6개월 이상을 버텨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간에 스탈린그라드 전투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8월 23일부터 독일군이 적극 공세로 나서면서 이제 시를 포위하게 되죠. 그리고 시 내부로 들어가서 시간을 펼친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만 하면은 1942년 9월 13일입니다. 제 아버지 생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9월 13일이죠. 그러고 나서 11월 19일 날 소련군의 천왕성 작전에서 스탈린그라드를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과 그 전투, 포위전 자체는 2달, 석 달 정도밖에 전개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스탈린그라드가 소련군에서 완전히 포위된 다음에 1944년 2월 2일 날 최종 항복할 때까지는 또 한 석 달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만, 일단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로 진입해서 소련군한테 역으로 포기되는 그 시점은 2달 조금 더 되는 그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흐무트 전투가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되진 않는데, 저 경우에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경우에는 독일군이 이제 소련군을 예사본 거는 쟤들이 그냥 방어 정면을 더 버틴다든지 방어 정면에 이제 병력을 더 집결시켜서 축차적으로 독일군을 밀어내려고 하지, 저렇게 어마어마한 병력을 수개의 방면군, 수개의 어떤 군을 동원해서 역으로 저렇게 어마어마한
우회 포위 기동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포위됐던 건데 지금 그런 어떤 역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크라이나군은 그래 포위될 때까지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제 형상이 이 서쪽에서 이 포위되는 바람에 지금 3면이 다 포위된 상태죠. 바흐무트가.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출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1943년 7월 달에 쿠르스크 돌출부하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그와 유사한 형태의 돌출부가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그 돌출부를 잘라내기 위해서 도울군이 북쪽과 남쪽에서 협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쿠르스크 대전 전쟁인데 이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죠. 반대로 되는데 하나 우려되는 거는 북쪽과 남쪽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러시아군의 집계발, 그리고 남쪽에서 올려오는 집계발, 가장 가까운 거리가 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4km라는 거는 당연히 러시아군의 야포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데다가 거기에 수많은 여단들이 그 4km 남짓되는 그 협로를 뚫고 서쪽으로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 방송하는 3월 15일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의 병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참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만약 언제 어디서 러시아군이 강공을 펼쳐서 그 병참선을 차단시킨다든지 완전히 궁극에서 바흐무트를 갖다 포위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애매한 거는 과연 그러면 사수하진 않을 겁니다. 포위된 상태에서 끝까지 이제 스탈린그라드 육군처럼 파울루스의 육군처럼 거기서 이제 옥쇄하는 그런 거는 있지 않을 건데 분명히 도주합니다. 분명히 탈출할 건데 그럼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탈출해버리느냐 아니면은 거기서 반격 공세를 가할 거냐 그래서 완전히 국민 전을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한다 하더라도 바흐무트 그 자리에서 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데서 치고 나간다는 거죠. 모르는 맞습니다. 모르고 망치 이론에 따르면 모르는 바흐무트가 맞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내리칠 망치는 자포로지아나 헤르손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북쪽 크라스나호라라든가 하르키우와 가까운 북쪽의 집계발을 때리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강공, 맹공을 퍼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아 떨어질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 시간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를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 거로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의해서 역으로 포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는 게 아마 굉장히 민감한 국민 전개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2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이루어지지 우리의 미래 혁명 21